저는 지금 58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부터 떨려서 술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새로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 돈만 바라보고 달라붙어요. 어제도 한 달째 만나던 남자가 누나, 나 좀 도와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해. 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엔 능력 있는 사업가인 척 하다가 제가 전 남편한테서 매달 받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같이 사업은 핑계였고 그냥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로. 25에 결혼해서 27에 딸을 낳았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학 선배였는데 성격이 참 순박하고 가정적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결혼하자마자 독립해서 자기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지하 반지하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지원도 남편 혼자뿐이고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도 계약 하나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남편이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서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오늘도 안 됐어. 중국 바이어가 마지막에 발을 뺐어. 괜찮아. 당신은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럴 때마다 저는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내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줬어요. 딸아이가 자고 난 후에는 남편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분명 빛을 볼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정말 막막한 날들이었어요. 생활비 내기도 빠듯했고 딸아이 기저귀값 때문에 고민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급할 때는 제가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 언젠가는 꼭 잘 될 거야 라고 다독여줬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몇 시간씩 걸려서 준비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이 사장이 당신 음식 얘기를 계속하더라. 정말.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팀워크가 좋았어요. 남편이 낙심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남편도 저를 진심으로 고마워했거든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딸아이한테도 항상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니? 우리도 아빠를 응원해야 해.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건이던 계약이 2건, 3건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대박이야. 네 사장이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 정말?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드디어구나. 그날 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했어요. 딸아이도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박수를 쳤어요. 35쯤 되니까 사업이 정말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원도 연령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지하에서 강남의 괜찮은 빌딩으로 옮겼어요. 여보, 이제 조금 숨 틀 것 같아.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더니 정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그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중에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아이 사교육비며 오시며 돈 걱정 없이 사줄 수 있게 되었죠. 저도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급 미용실에 다니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우리 집이 부자가 된 거야? 딸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복 받은 거지.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너 정말 복 있다. 남편도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그때는 정말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넉넉한 경제력.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함께 이뤄낸 성공이었고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남편도 제 내조를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저 역시 남편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오늘 뭐 했어? 라고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보, 오늘 딸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 아, 그래. 고생했네. 예전 같으면 정말? 우리 딸이 뭘로 상을 받았는데? 라고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점점 대답이 성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중국 바이어들이랑 회식이 있었어. 사업이 커지니까 이런 자리가 많아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는데 그때만 해도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노래방이나 접대 자리에서 뵌 냄새려니 했죠.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미팅이 생겼다며 나가고 핸드폰도 자꾸 다른 방에서 받더라고요. 여보, 전화 왔는데? 아, 거래처야. 내가 받을게.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작은 호텔 로션이 떨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뭐지? 호텔 이름을 보니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더라고요. 사업상 미팅을 호텔에서 할 리도 없고 게다가 이런 어메니티를 가져올 이유는 더더욱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혹시 호텔에 갔었어?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야. 셔츠에서 호텔 로션이 나와서. 아, 그거. 거래처 사장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주머니에 들어간 것 같네.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지만 그냥 믿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어. 라며 나간 후에 딸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가에서 남편을 봤어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프다고. 아니야. 엄마가 잠깐 어지러워서. 그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굳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남편이 그 여자를 보며 웃는 모습이 예전에 저를 보며 웃던 그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 딸아이가 아빠, 오늘 엄마랑 백화점 갔는데 아빠 봤어. 라고 말하려는 순간 제가 재빨리 얘야 숙제부터 하고 와 라고 딸을 방으로 보냈어요. 남편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오늘 신입 직원이랑 백화점에 시장 조사하러 갔었어. 요즘 유통업체들 트렌드를 파악해야 해서.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데도 태연하게 둘러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갈 때마다 핸드폰을 두고 가나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급하게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로션이 나왔던 그날, 백화점에서 봤던 그날, 모두 그 호텔 결제 내역이 찍혀 있더라고요. 객실비까지 말이에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조용히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출장 때문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내왔을 때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나오는 걸 멀찍이 따라갔어요. 역시나 그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손까지 잡고 당신
남편이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남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다 봤는데. 그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구성이 오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에 와서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했어요.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따졌죠.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시장 조사는 또 뭐야?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서.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로, 정말로 다시는 안 할게. 눈물을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우리가 함께 이런 모든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믿음은 금이 가버렸죠. 그렇게 첫 번째 바람을 용서해줬어요. 남편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고 그 후 몇 달 동안은 예전처럼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라는 게 때로는 더 큰 배신을 부르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첫 번째 바람을 용서해준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평온했어요. 남편도 예전처럼 다정했고 저도 역시 한 번의 실수였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중국 사업 확장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중국에 지점을 만들려고 해. 중국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사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현지 지점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 바이어들이랑도 더 긴밀하게 일할 수 있고. 사실 사업적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다 가야 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중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 딸 교육도 중국에서 받으면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좋을 거야. 딸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친구도 많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불안했죠. 남편과는 한 번 신뢰가 깨진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믿고 제 모든 인맥이나 생활 기반을 한국에 놔두고 중국에 가기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나는 중국 가기 싫어. 왜? 그냥 한국이 좋아.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곳인데 왜 굳이 떠나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조건을 말해봐. 뭘 해주면 갈 거야?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집은 100평 이상으로 준비해줘. 그리고 내가 심심하지 않게 중국어,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요리 클래스나 꽃꽂이 같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 아,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인 부모도 구해줘. 그런 거 다 해줄게. 진짜로? 응.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다 준비할게. 정말 뜻밖이었어요. 남편이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죠. 정말 다 준비해줄 거야? 약속해. 결국 어쩔 수 없이 중국행을 결정했어요. 설마 중국에서까지 바람을 피겠어.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남편 말대로 정말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중국 소도시에 120평짜리 아파트를 구해줬고 중국어, 어학연수도 등록해줬어요. 요리 클래스며 꽃꽂이 클래스까지, 한국인 부모까지. 제가 요구한 건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줬어요. 딸도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 금세 친구들을 사귀더라고요. 엄마, 중국도 나쁘지 않네. 딸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사회생활은 나름 괜찮았어요. 집도 넓고 깨끗했고 중국어, 어학연수도 재미있었어요. 요리 클래스에서는 중국 요리도 배우고 꽃꽂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오늘 와이탄 구경 갈까? 좋아. 딸도 데려가자. 그렇게 2개월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잊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는데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미팅이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설마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사무실로 직접 가봤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는데 남편 사무실에만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때 남편 사무실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남편이 그 왕비서를 사무실 소파에 눕혀놓고 둘이 옷을 벗은 채로 서로 껴안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 목을 키스하고 그 여자는 남편 등을 긁어대면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남편과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여자 머리끄덩이를 잡고 뺨을 갈겼어요. 이년이 남의 남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 여자는 울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저는 남편 뺨도 세게 때렸어요. 이 인간아. 한국에서도 모자라서 중국에서까지.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는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여자는 옷을 추스르며 울면서 도망갔고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못 고치는 사람이야. 이혼 서류 준비해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이혼하자.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게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신도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알겠어. 조건들을 천천히 정리해보자.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조건들을 대부분 들어줬죠. 가장 어려웠던 건 딸 문제였어요. 딸은 어떻게 할 거야?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딸은 당신이 키워. 왜,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않아? 딸이 이제 막 국제학교에 적응했잖아. 나 때문에 또 환경을 바꾸게 할 순 없어. 딸의 행복이 우선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 그리고 딸 교육비며 뭐든지 필요한 건 다 대줘야 해. 얼마나? 500만 원. 500만 원? 내가 당신 사업 키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알겠어. 매달 500만 원씩 보낼게. 재산도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사업체는 남편이 가져가고 대신 다른 재산들을 제가 가져가는 걸로요. 그렇게 이혼이 성사됐어요. 저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죠. 40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30평대 아파트도 구했고 전 남편이 약속대로 매달 500만 원씩 보내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카페나 해볼까? 카페가 무난해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배운 요리 실력도 있으니까 디저트도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꽤 큰 자리를 얻었어요. 100평대 공간의 인테리어도 정말 예쁘게 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죠. 여기서 성공하면 체인점도 내고 정말 잘 될 것 같아. 카페 이름도 라비앙 로제라고 예쁘게 지었어요. 프랑스어로 장미빛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제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거였죠. 오픈 첫날은 정말 기대했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안 오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쁜데. 며칠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몇 명 안 들어오고 매출도 형편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서 새로 오픈한 곳이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상하네.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지원도 3명에 뽑았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고정비만 나가니까 적자가 계속 쌓여갔어요. 6개월 정도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1,000만 원씩 격자가 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에이, 정말 운이 없었네. 카페 정리하고 나니까 몇억 원이 날아갔어요. 보기 좋게 쫄딱 망한 거죠. 그래도 아직 남은 돈이 있으니까 다른 걸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뭘 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였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보다는 바가 나을 것 같아. 술은 마진도 좋고 이번에는 작은 바를 차렸어요. 카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요. 규모도 작게 하고 직원도 최소한으로만 뽑았죠. 바는 카페보다는 나았어요. 저녁 시간에는 제법 손님들이 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도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상 한두 잔 정도만 마셨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손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잔이 비워지고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외로웠어요. 딸도 중국에 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술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한 잔 더. 집에 가서도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와인 한 병 정도는 가볍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술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리고 술 생각이 먼저 나고 지향하다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건가? 무서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바 장사는 그럭저럭 유지는 됐어요. 대박은 아니었지만 적자는 안 났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망가져갔어요. 술 끊어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손발이 떨리고 너무 괴로워서 결국 포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바에 오는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외롭던 차에 잘 되었죠.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긴 했지만 때로는 너무 공허했거든요. 바에서 만난 첫 번째 남자는 김모 씨였어요. 38살에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사장님, 혼자 바 운영하기 힘들죠? 그렇긴 해요. 외롭기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바 정리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고마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나,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 바 일을 전담해드릴까요? 왜? 회사 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 누나가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회사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때는 순진하게 믿었어요.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인 줄 알았죠. 김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바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바 운영도 많이 도와주고 저도 의지가 됐죠.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누나, 요즘 바 수입이 얼마나 돼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건데 그때부터 슬슬 제 경제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누나가 여유 있어 보여서요. 점점 노골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매달 보내주는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저 요즘 좀 어려워서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뭘 도와줘? 생활비가 좀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들어가고. 처음엔 진짜 어려운 일이 있나 싶어서 5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누나, 정말 죄송한데 또 한 번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구나. 이제 그만해. 당신 일자리 구해서 나가. 누나, 왜 그러세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어떤 사이든 상관없어. 이제 나가. 그렇게 첫 번째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조심하려고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두 번째는 박모 씨였어요. 40살에 자영업을 한다고 했죠. 사장님, 저도 사업 경험이 있어서 바 운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처음부터 사업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의같이 체인점도 내고 크게 키워봐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사업 계획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오고. 그런데 막상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장님이 자금을 대시는 거죠. 그럼 당신은 뭘 해요? 저는 운영을 맡아서 결국 또 제 돈만 쓰고 자기는 편하게 먹고 살려는 속셈이었어요. 박모 씨와도 3개월 만에 헤어졌죠. 세 번째, 네 번째. 다들 패턴이 비슷했어요. 처음엔 다정하게 대해주다가 저랑 가까워지면 갑자기 자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같이 살자고 하면서 제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결혼까지 생각해봐요. 결혼? 네, 누나가 진정한 내 짝 같아요. 저도 누나를 진짜 사랑해요. 그럴 때마다 속아 넘어갔어요. 외로우니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면 하나같이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누나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뭘 할 거예요? 바운영 도와드리고 누나 뒷바라지 해드릴게요. 뒷바라지는 무슨. 하루 종일 게임하고 술 마시고 제가 번 돈으로 편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5년 동안 6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들 똑같았어요. 처음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접근하다가 결국엔 제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전 남편한테 매달 500만 원씩 갖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아마 제 생활 패턴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나 봐요.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더 중요한 건 술에 더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마다 술로 달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와인 한 병은 기본이고 양주나 칵테일까지 마시게 됐어요. 바에서도 손님들과 계속 마시니까 거의 하루 종일 취해 있는 상태였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이건 이상한데? 술을 안 마시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된 건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끄려고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조금씩만 마시자.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 마셔댔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딸이랑 연락도 뜸해지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에 손님으로 오는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같이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수입은 그냥 입에 풀칠하고 운영할 정도는 되었는데 남편이 매달 보내주는 500만 원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요? 그 운을 노리고 접근하는 남자들 뿐인데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연애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결과는 뻔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새로 만나는 남자들은 제 돈만 노리고 저는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면서 점점 망가져가고 누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너무 외롭고 힘드네요.